안녕하세요.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줄여서 생기부라고 하죠. 이게 확 달라진다는 소식 들으셨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한 지침, 특히 그 교육부 후령 제504호랑 지금 개정 중인 내용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게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잖아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그리고 그 학습 과정을 담는 종합 기록물이죠. 그렇죠, 종합 기록물. 네, 인성이라든지 다양한 활동 경험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학생 지도나 또 상급학교 진학에도 이게 중요한 자료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록되고 관리되는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지침 속에서 핵심 변경 사항이 도대체 뭐냐? 왜 바뀌는 거냐?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 이번 지침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걸 막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표준화, 공정성, 신뢰성 이걸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이죠. 네, 이 점을 먼저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저희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생기부 작성하고 관리하는 그 법적인 뿌리부터 좀 봐야겠죠? 네네, 법적 근거. 네. 초중등교육법하고 그 시행규칙,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이게 바로 교육부 후령 제504호하고 지금 개정 중인 내용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아하, 시행은 2025년 3월 1일부터인데요. 근데 이게 모든 학년에 한 번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적용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2025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가장 큰 줄기는 역시 표준화를 통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이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교육청이나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지침을 고쳐 쓸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둔 거고요. 네. 이런 원칙 아래에서 그럼 세부적인 처리 요령들이 정해졌을 텐데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원칙은요. 담당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 이걸 근거로 입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관찰과 평가.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이나 학부모님한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써서 내주세요 하고 서술형 항목 내용 작성을 요구하는 거, 이건 명백히 금지됩니다. 그럼요. 그럼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만든 결과물이나 아니면 스스로 쓴 소감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아예 참고도 못 하나요?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교사의 지도 아래. 네. 예를 들면 동료 평가서라든지 자기 평가서, 아니면 수업 시간에 만든 발표 자료나 보고서 같은 것들, 또는 활동 끝나고 작성한 소감문이나 독후감 같은 거요. 이런 자료들은 학생의 생각이나 활동 과정을 좀 엿볼 수 있으니까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네. 다만 최종 기록의 판단과 책임은 이건 오로지 교사에게 있고요. 교사의 직접적인 관찰과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학생의 결과물을 활용은 하되 결국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가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기록 방식에도 원칙이 있겠죠. 한글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써야 하고 서술형 항목은 그럼 어떻게 기록하나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라든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부분이요. 아까 개정안에는 일상생활 활동 상황이라는 항목도 추가되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 서술형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할지, 이걸 이제 누가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이요?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지역별 특성을 좀 고려할 여지를 둔 거죠. 그리고 그 기록의 책임 소재, 이것도 굉장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만약에 교사가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에는요, 어떤 사유로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와, 허위 기재에 대한 책임이 정말 강력하네요.
그럼 반대로 학부모님이 부당하게 이거 고쳐달라, 이렇게 써달라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죠. 네네. 여기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기록 권한 역시 아주 철저히 관리됩니다. 해당 학생을 직접 가르치거나 활동을 지도한 교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고요. 단순히 업무가 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교사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행위, 이건 절대 금지됩니다. 정말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들이 아주 촘촘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그 논란이 많았던 사교육 유발 요인 차단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생기부에 절대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또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와 관련된 외부 활동 기록을 대폭 제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째로 토익, 토플, 탭스, HSK, JPT, DLF 등등 이런 모든 종류의 공인어학 시험 참여 사실이나 성적, 그리고 관련 수상 실적은 일절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학 능력은 이제 완전히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보여줘야겠네요. 대회 실적은요? 교내 대회나 외부 대회는 어떤가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교과든 비교과든 학교 안에서 열린 대회든 학교 밖에서 열린 대회든 참여 사실, 성적, 수상 실적 모두 기재 금지입니다. 전부 다요? 네, 예전에는 학교장 허가를 받은 교외 대회 수상 실적은 일부 기재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됩니다. 완전히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강력하네요. 그럼 학교 밖 기관에서 받은 표창장이라든지 감사장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교외상은 종류를 불문하고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요, 학교 밖에서 치른 여러 가지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성적, 또 학생 이름으로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하거나 학회에서 발표한 사실. 논문도요? 네. 그리고 책을 출간한 사실,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어학연수나 해외 봉사활동 같은 해외활동 실적도 모두 금지 항목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활동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를 들면 부모님 직업이나 직장명을 쓰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장학금 받은 사실도 쓸 수 없군요. 네. 특정 대학 이름이나 기관 이름, 회사 이름, 심지어 학원 강사 이름 같은 것도 금지고요. 초등학생에게는 해당 사항이 좀 적겠지만 자격증 취득 사실 기재도 금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사교육이나 어떤 배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교 안에서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가 아주 명확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교육 관련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은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기재가 가능합니다. 교육 관련 기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교육부나 그 소속 기관들 있죠. 예를 들면 국립국제교육원 같은 곳, 그리고 시도교육청이나 그 직속 기관들, 교육연수원, 과학원 같은 곳들이요. 교육지원청하고 그 소속 기관들도 해당됩니다. 아하. 이런 기관들이 주최하거나 주관한 행사 참여나 봉사활동 실적 같은 것들은 학교장 승인하에 기재할 수 있고요. 이때는 기관명을 써도 됩니다. 네.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의 경우에는 활동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은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명확하고 엄격해졌네요. 자, 그럼 기본적인 원칙하고 금지 사항을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는지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기본인 인적 학적상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의 기본적인 정보, 그러니까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주소가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계속 누적해서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적 변동사항, 예를 들어서 입학, 다른 학교로 가거나 오는 전출, 전입학,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재취학, 그리고 학업을 잠시 쉬는 유예, 아예 그만두는 면제, 학년을 다시 다니는 유급 같은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네. 이때 사용하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는 지침 별표 7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특기사항란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학적 변동하고 관련해서 특별히 기록해야 할 만한 내용이겠죠.
맞습니다. 주로 유해나 면제, 유급 같은 이런 학적 변동이 발생했을 때 그 사유를 기재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질병, 괄호 열고 미인정 유학 괄호 닫고,으로 인한 면제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아하. 참고로 예전 지침에서는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으면 그 사실을 여기에 기재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별도의 항목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분리됐군요. 다음은 출결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총 며칠 학교에 나와야 하는지 그 수업 일수가 적히고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횟수가 질병, 미인정,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기록되네요. 여기서 결과는 수업에 빠진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업 결손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네. 뭐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이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법정 감염병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 못 오는 경우, 또 병역 의무처럼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장 허가를 받은 교회 체험학습이나 각종 대회 참가,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결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경조사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경조사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일, 형제자매가 결혼하면 1일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빼고 세고요. 네. 여학생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하루, 생리로 인한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 뭐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관련된 일로 출석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등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미인정 결석은 어떤 경우인가요? 흔히 말하는 무단 결석 같은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교권 침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그 출석 정지 기간 또는 태만, 가출, 고의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 학원 수강을 이유로 결석하는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가 바로 미인정 결석입니다. 아하. 반면에 기타 결석은 예를 들어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간병하는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지만 학교장이 이걸 인정해주는 경우 이런 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활동 관련 결석도 수업 일수의 10%를 초과하면 기타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고요. 결석할 때는 당연히 증빙 서류가 필요하겠네요. 기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5일 이내. 소견서나 담임교사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학교폭력 조치 사항 관리 항목이 별도로 생긴 점, 이게 이번 개정에서 꽤 중요한 변화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다른 항목에 좀 통합 기록되거나 기재 방식이 약간 모호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별도 항목으로 명확까지 관리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명시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들 있죠. 1호부터 9호까지 이걸 여기에 입력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조치가 결정되면 혹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일단은 즉시 입력하고 나중에 결과가 바뀌면 그때 수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기록이 그럼 평생 남는 건 아니죠? 삭제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네, 삭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가장 가벼운 조치인 1호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 접촉 및 협박, 보복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이 세 가지는 학생이 졸업하면 즉시 삭제됩니다. 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군요. 네, 상대적으로 좀 더 무거운 조치인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되고요.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그리고 가장 무거운 조치 중 하나인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바로 삭제될 수도 있다고요?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가요? 네, 가능합니다.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라도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합니다. 아, 심의를 거치는군요. 네, 학생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또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록을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 중에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았다거나 또는 마지막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이 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조건이 있네요.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뉘네요. 중고등학교랑은 약간 다르죠. 네,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자율, 자치활동하고 동아리 활동의 특기사항을 분리하지 않고요.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서술합니다. 진로 활동은 별도로 기록하고요. 아, 통합기로? 네. 또 중요한 차이점은 초등에서는 각 영역별 이수 시간을 따로 입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은 안 적는군요. 네. 대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잘 드러나는 활동 내용이라든지 참여 태도, 성장 모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데 집중합니다. 봉사활동 실적은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다가 날짜, 장소, 활동 내용,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요. 진로 활동과 관련해서요. 초등학생 단계에서는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진로 희망 분야, 이거는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진로 희망 분야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안 적어도 되는구나. 네.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 활동으로 기록하는데요. 정규 교육 과정 외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클럽명만 적고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청소년 단체 활동 역시 단체명만 입력하고 별도의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개정안에 새롭게 들어간 항목이 일상생활 활동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생활 능력, 신체 활동 등 각 영역별 활동 내용과 참여도, 성장 변화 등을 특기사항으로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이것 역시 이수 시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기록하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처럼 점수나 등급을 매기진 않죠?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결과를 점수화해서 성적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얼마나 성취했는지, 또 학습 활동에는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자세하게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1, 2학년 때 배우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 과목들은 어떻게 기록되나요? 따로따로 하나요? 그 세 과목은 통합교과이기 때문에요. 각 과목별로 나누어 쓰지 않고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서술합니다. 아, 그것도 통합이군요. 네, 이 기록은 해당 교과를 가르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입력하게 되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항목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이건 정말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학생을 쭉 지켜본 종합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담임교사가 1년 동안 학생을 꾸준히 관찰하고 또 상담하면서 파악한 행동 특성, 인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수시로 관찰하고 기록해둔 그 누가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어떻게 보면 학생에 대한 종합 보고서 같은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된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존기간이나 혹시 잘못 기록된 내용을 고칠 수 있는지, 또 누구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관리 규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보존기간인데요. 학생의 기본 정보를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1하고 세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2, 모두 준영구 보존이 원칙입니다. 준연구요? 와, 네, 학생이 졸업한 후에는 학교에서 8년 동안 보관하고요. 그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교육부나 교육청의 관리 시스템으로 이관되어서 준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정말 중요한 기록이네요. 만약에 기록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나요? 학년이 끝난 후에도요? 원칙적으로는 학년도가 종료된 후에는 정정이 금지됩니다. 아, 원칙은 금지. 네, 하지만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그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예를 들면 출석보라든지 평가 관련 서류 같은 거요. 이런 게 있다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아,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군요. 네, 물론 정정할 때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해야 하고요. 이 정정대장 역시 준영구 보존 대상입니다.
다만 학생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단순 인적사항 정보 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자료 제공은 어떤가요? 개인정보인데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는 없을 텐데요. 당연합니다.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법률에 근거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감독이나 감사 활동, 상급 학교에서 학생 선발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통계 작성이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해서 제공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네. 학생의 진로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 동의를 얻어서 상급 학교에 제공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정정대장 내용도 제공될 수 있는데 이때는 학생의 질병명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 점은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초등학교 학과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핵심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가장 큰 변화의 방향은 역시 표준화를 통해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 활동 중심으로 기록하되 외부 요인, 특히 그 사교육 유발 요소는 아주 철저히 배제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학생의 성장 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게 담아내려는 노력이 엿보이죠. 하지만 이런 표준화된 기록 방식이 과연 학생 개개인의 그 다채로운 잠재력과 성장 스토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남습니다. 아, 그렇죠. 또 이 기록들이 본래 취지대로 학생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학교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생기부 기록 방식이 우리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까? 이 기록이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서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려면 학교와 교사,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더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고민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